아버님, 어머님,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핵을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 안에 든 비밀이야말로 단추 하나로 세상을 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무기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밤 그 위험천만한 비밀을 가진 12개의 두뇌가 북한 영변에서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평양의 심장이 멎은 겁니다. 김정은의 책상 위로 죽여서라도 잡아오라. 는 피의 명령이 떨어졌고 전 세계 정보기관의 눈과 귀가 이 작은 땅으로 핏발을 세우며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작은 사탕 하나로 그 입을 필사적으로 틀어막고 있던 한 남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핵기술자 김민수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 김민수가 목숨을 걸고 건너는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핵 개발은 당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산증인입니다.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핵 개발을 멈춰야 한다면 댓글에 찬성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북한의 위협을 잘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좋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또 벽시계가 하루를 접는 소리가 들렸고 쓱 옷걸이에서 흰 가운이 한 벌, 두 벌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 그리고 마지막 문이 잠기는 소리, 철컥. 여기는 영변, 북한 핵시설이 몰려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밤 핵기술자 12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같으면 붙잡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탈출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도망이라면요. 영변은 북한 핵개발의 중심지입니다. 핵기술자는 원자로와 우라늄, 폭발물 안전을 담당하는 귀한 인력이죠. 집단 이탈은 정권에게 최일급 비상이에요. 붙잡는다, 보낸다. 한 단어로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42입니다. 영변에서 15년간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담당했는데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고 출근해서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오늘은 그 가운을 마지막으로 벗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연구소를 나서면서 평소처럼 경비병들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집까지 15분을 걸어가는 동안 저녁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문을 열자 부엌에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달려와서 제 다리를 껴안았는데 저는 아들을 안아 올리면서 오늘따라 더 꼭 껴안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과 국과 김치로 차린 저녁을 먹었는데 저는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들이 밥을 흘리자 아내가 닦아주는 그 평범한 순간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을 씻긴 다음 재우고 나서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 우리가 떠난다는 걸요. 아내가 꺼낸 작은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아들 기저귀, 약봉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제 옷 2벌과 중요한 서류 몇 장만 챙겼죠. 많이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고 새벽 5시까지 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버지 집 문 밑으로 쪽지를 넣어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벽 5강으로. 아이 울음이 들리면 끝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전쟁을 겪으신 아버지라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주머니에서 사탕 5개를 꺼내 보여줬는데 이 작은 사탕이 검문소를 지날 때 아들의 입을 막아줄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양말 속에 넣어뒀다고 했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동료 박철호였는데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던 기술자로 이번 탈출을 함께 계획한 사람이었어요. 11시에 첫 번째 집결지로 오라고 했고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말없이 기다렸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켜서 주파수를 돌리니 희미하게 남쪽 방송이 들렸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와 서울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국경은 선일까요? 겁일까요? 저한테 국경은 항상 겁이었지만 오늘은 넘어야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저는 일어났고 아내도 일어나서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가방을 들었는데 가벼웠어요. 우리 인생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들어있었죠.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15년 살았던 집이었는데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집결지는 마을 외곽의 폐가였는데 15분쯤 걸리는 거리였죠. 골목을 지나면서 초소의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병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천천히 지나갔어요. 폐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8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박철호가 손목시계를 보여줬는데 11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 후면 브로커가 온다고 했어요. 그때 마지막 3가족이 도착했습니다. 12가족이 모두 모인 거였죠. 32명. 어른 24, 아이 8명이었어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이 짧았어요. 지금부터 제 지시만 따르세요.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를 꺼냈죠. 1인당 $1,000였는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철호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영변 기술자들입니다. 돈 대신 지식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자로 데이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박철호가 종이를 꺼내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노심온도, 관리 절차와 냉각, 시스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안전 프로토콜을 적어 넣었죠. 브로커가 종이를 받아서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발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32명이 일렬로 서서 브로커를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밤은 깊었고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첫 번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경비병 3명이 서 있었고 그중 1명은 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우리를 나무 뒤로 숨게 했는데 32명이 숨을 죽이고 웅크렸죠. 아들이 꿈틀거렸습니다. 깨어나려는 거였어요. 아내가 재빨리 양말 속에서 사탕을 꺼내 아들 입에 넣었고 아들은 사탕을 빨면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로커가 혼자 검문소로 걸어갔는데 경비병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봉투를 건넸어요. 돈이었겠죠. 경비병이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흔들었고 우리는 하나씩 일어나서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비병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개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는데 다행히 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검문소를 지나갔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브로커가 숲속으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나무가 빽빽했고 길이 험했어요.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섰고 우리도 멈췄습니다. 잠깐 쉬어가자고 했어요. 나무 밑에 주저앉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물병을 꺼내서 아들 입에 물을 조금 넣어줬고 저도 한 모금 마셨어요. 박철호가 옆으로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쯤 연구소에서 비상이 걸렸을 거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출근하지 않은 기술자 12명이 발각될 테고 보위부가 움직일 겁니다.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가족들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일어서라고 했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가 남아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영변이라는 곳에 대해서요. 첫째, 영변은 북한 핵의 심장입니다. 원자로가 돌아가고 우라늄이 농축되고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곳이죠. 저는 거기서 15년을 일했어요. 둘째, 기술자 12명은 금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빠져나가도 비상인데 12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건 정권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져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32명이 한꺼번에 증발한 겁니다. 셋째, 집단 탈북은 최고 비상입니다. 개인의 도망이 아니라 조직적인 이탈이니까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릴 겁니다. 잡아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잡아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라야 했습니다. 탈북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로,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멀었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중국까지는 사흘, 라오스까지는 일주일, 태국까지는 보름, 거기서 대한민국까지는 한 달이라고요. 총 2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2달 동안 우리는 숨어 다녀야 했어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잡히면 북으로 송환되고 송환되면 처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려면 돈, 시간, 침착이 필요한데 셋 중에 둘만 챙긴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어요? 우리는 돈을 버렸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침착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대신 지식을 챙겼어요. 원자로 데이터, 안전 프로토콜, 냉각 시스템 설계도.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죠. 두 번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불빛이 더 밝았어요. 경비병도 더 많았고 개도 2마리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세웠는데 이번엔 우회한다고 했어요. 돈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검문소라고 했죠. 우리는 숲 깊숙이 들어가서 검문소를 피해 돌아갔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어요.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감싸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1시간 넘게 숲을 헤맸을까요? 드디어 검문소를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이라고요. 강.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살이 세고 경비가 삼엄하고 불빛이 강변을 훑는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어요. 해가 뜨면 우리 모습이 다 보일 테니까요. 브로커가 속도를 높였고 우리도 빨리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이 힘들어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분쯤 더 갔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물소리였어요. 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는데 나무 사이로 강이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죠. 물살이 빨랐어요.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는데 빨간 불빛이었어요. 하늘에 떠 있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게 신호라고요. 저 불빛을 향해 가면 보트가 있다고 했어요. 보트가 우리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검문소가 강변에 있었습니다. 불빛이 강변을 훑고 있었어요. 경계등이었죠. 몇 분마다 한 번씩 켜졌다가 꺼졌다가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경계등이 꺼지는 순간 뛰어야 한다고요. 3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30초. 32명이 강변으로 뛰어가서 보트에 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경계등이 켜졌습니다. 환하게 강변을 비췄죠. 그리고 꺼졌습니다. 지금이라고 브로커가 외쳤고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32명이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일 겨를이 없었어요.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강변으로 달렸죠. 경계등이 다시 켜질 때까지 30초. 그 안에 보트에 타야 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보트가 보였어요. 작았습니다. 나무배였는데 32명이 타기엔 너무 작았어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2번 나눠서 간다고요. 절반만 먼저 타라고 했어요. 박철호가 저를 밀었습니다. 먼저 가라고요. 아들이 어리니까 먼저 가라고 했죠.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다른 7가족도 탔어요. 16명이었죠.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휘청. 물이 찰랑거렸어요.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는데 물살이 세서 배가 옆으로 밀렸어요. 그때 경계등이 켜졌습니다. 환하게 강변을 비췄고 우리도 비췄습니다. 강 한가운데 떠 있는 보트가 훤히 보였어요.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서라. 거기 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는데 보트 옆에 떨어졌습니다. 첨벙. 물이 튀었어요. 브로커가 더 힘껏 노를 저었고 배가 빨라졌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건너편으로 나아갔어요. 탕, 탕. 총소리가 계속됐지만 어둠 속이라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총알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이 깼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려 했는데 아내가 재빨리 손으로 아들 입을 막았어요. 다른 손으로는 사탕을 꺼내서 입에 넣어줬죠. 아들이 사탕을 빨면서 조용해졌습니다. 보트가 건너편에 닿았어요. 쿵. 강둑에 부딪혔죠. 내리라고 브로커가 외쳤고 우리는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발목까지 잠겼죠. 강둑을 기어 올랐는데 흙을 움켜쥐면서 올라갔습니다. 손톱에 흙이 파고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트가 다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을 데리러 가는 거였죠. 경계등이 강을 비추고 있었고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탕, 탕. 하지만 보트는 계속 나아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보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철호와 나머지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강변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불빛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이미 강 한가운데였어요. 보트가 우리 쪽 강둑에 도착했고 박철호와 나머지 사람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32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이라고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이 우리를 잡으면 북으로 송환시킬 거라고 했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강에서 멀어져야 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중국 마을이었는데 집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문이 열렸고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브로커와 몇 마디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좁았습니다. 32명이 들어가기엔 비좁았지만 앉을 수는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을 건넜다는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죠.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아들은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탕을 빨다가 잠든 거예요. 박철호가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해냈다고요. 강을 건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지나 대한민국까지 가야 했어요. 브로커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목을 적셨죠. 여기서 사흘 쉰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트럭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사흘.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보위부가 집집마다 뒤지고 가족들을 조사하고 국경을 봉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에 있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제가 남긴 쪽지를 보셨을까요? 새벽 5 강으로. 아이 울음이 들리면 끝이야. 그 짧은 문장을 읽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신 분입니다. 70년 전 23의 나이로 피난길을 떠나셨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삼촌을 업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길은 먼저 마음에 났다고요. 발로 걷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걸었다고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길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오늘 밤 저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강을 건넜고 발이 따라갔어요. 아버지 세대는 라디오만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쪽에 정착했을 때 밤마다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으셨대요. 희망이 필요했던 거죠.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희망을 라디오가 줬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태극기가 라디오입니다. 나침반이 없을 때 국가가 방향이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태극기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태극기를 그린 거였어요. 아내가 그린 겁니다. 크레파스로 그렸는데 파랑, 빨강, 검정으로 그렸죠.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 주머니에요. 심장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쪽을 택했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박철호가 대답했어요. 북에 남아있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살 거라고요. 핵시설에서 일하고 감시받고 자유 없이 살 거라고요. 하지만 보내면 다르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때때로 보내야 지키는 법을 안다고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다 잃지만 보내면 살릴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냅니다. 북이 아니라 남으로, 핵시설이 아니라 학교로, 감시가 아니라 자유로 보내는 거예요. 해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는데 따뜻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잘하고요. 밤에 다시 출발한다고 했죠. 우리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없었지만 서로 몸을 기대어 따뜻함을 나눴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은 먼저 마음에 난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라디오 소리도 들렸습니다. 쉿. 남쪽 방송의 희미한 목소리가요. 대한민국, 서울, 자유. 그 단어들이 저를 재웠습니다. 밤이 됐을 때 트럭이 왔습니다. 큰 화물 트럭이었는데 짐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32명이 타야 할 공간이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 안에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과 물은 주겠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 검문소를 3곳 통과해야 한다고 했죠. 32명이 짐칸에 올라탔을 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서로 몸을 기대어 앉을 수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닫혔어요. 철컥. 완전한 어둠이 내렸죠. 엔진 소리가 울렸고 부르릉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고르지 않아서 덜컹거릴 때마다 우리 몸도 함께 흔들렸어요. 아들이 어둠 속에서 울먹이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꼭 안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짐칸 안에 퍼지면서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진정됐어요. 트럭이 1시간, 2시간, 3시간을 달렸는데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멈췄어요.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목소리가 들렸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검문하는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공안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아이들도 어머니들이 입을 막고 있어서 조용했어요. 공안이 트럭 주위를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쿵, 쿵 들리더니 짐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브로커가 달려와서 뭐라고 말했고 공안이 웃으면서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한 겁니다. 우리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2곳이 남아 있었죠. 트럭이 계속 달렸는데 어둠 속에서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브로커가 넣어준 딱딱한 빵을 먹었고 물 한 병을 돌려가며 조금씩만 마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집에 언제 가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곧 가, 새 집에 가는 거야. 남쪽이란다. 아주 먼 남쪽. 거기서는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 순간 트럭이 또 멈췄습니다. 2번째 검문소였어요. 이번엔 더 오래 걸렸습니다. 공안이 여러 명인 것 같았고 목소리가 여럿 들렸어요. 브로커가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안이 짐칸을 검사하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철컥. 그때 한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모두 얼어붙었어요. 공안이 멈췄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트럭 라디오 소리라고 대답했고 뭔가를 건넸어요. 돈이었겠죠. 공안이 잠시 망설이더니 손잡이에서 손을 뗐고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2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기침한 아이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박철호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계속 달렸는데 몸이 뻐근하고 다리가 저려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공간이 좁아서 펼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양말 속에 넣어둔 사탕을 아들에게 또 줬는데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가 제일 어렵다고 브로커가 미리 말했었어요. 국경 근처라서 검사가 까다롭다고요.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니 멈췄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였어요. 공안이 여러 명 있었고 트럭을 완전히 검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내려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공안이 짐칸을 열겠다고 했고 발소리가 뒤쪽 문 쪽으로 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때 브로커가 큰 목소리로 뭐라고 외치면서 공안을 불러 세웠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브로커가 서류를 보여주는 것 같았고 공안이 서류를 보면서 질문하고 브로커가 설명하는 시간이 10분, 15분, 20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고 아이들도 어머니들이 입을 막고 있어서 완전히 조용했어요. 드디어 공안이 서류를 돌려주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운전석으로 올라탔고 트럭이 출발했어요. 세 번째 검문소를 통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어요. 이제 라오스까지 직진이라고요. 트럭이 하루, 이틀, 사흘을 달렸고 짐칸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대어 자고 일어나서 빵을 먹고 다시 자는 걸 반복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났지만 씻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트럭이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눈이 부셨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라고요. 트럭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휘청거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랬어요. 공기가 중국과 달랐습니다. 더 덥고 습했고 냄새도 달랐어요. 여기서 이틀 쉰다고 브로커가 말했고 그 다음 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앉았을 때 중국 때보다 조금 넓어서 다리를 펼 수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몸을 씻었는데 시원했고 아들도 씻기니까 웃었습니다. 쌀밥을 먹었는데 북에서 먹던 것과 달랐지만 맛있었어요. 이틀을 쉬면서 몸을 회복했고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태국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고요. 며칠 전에 탈북자 무리가 잡혔는데 그 이후로 검문이 삼엄해졌다고 했어요. 정식 통로로는 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메콩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메콩강은 라오스와 태국 사이를 가르는 큰 강인데 폭이 넓고 물살이 세다고 들었어요. 밤에 몰래 건너야 한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메콩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고 우리는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었는데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철썩. 강이 가까웠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가 빽빽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볼 수 있으니까요. 15분쯤 걸었을 때 나무 사이로 강이 보였습니다. 넓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었죠. 달빛에 비친 강물이 반짝였는데 물살이 빨라 보였어요.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 초소였어요. 라오스 쪽에도 불빛이 있었고 태국 쪽에도 있었습니다. 강 양쪽이 모두 감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경계등이 강을 훑는다고요. 30분마다 한 번씩 켜진다고 했어요. 꺼지는 순간에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했죠. 배가 어디 있느냐고 박철호가 물었더니 브로커가 강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숨겨뒀다고요. 우리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는데 풀이 무성해서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이슬에 젖어서 바지가 축축해졌죠. 나무 뒤에 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무보트였는데 작았어요. 32명이 한 번에 탈 수 없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4번 나눠서 건너야 한다고요. 한 번에 8명씩만 탈 수 있다고 했어요. 4번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경계등이 또 켜질 텐데 발각될 위험이 컸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시계를 봤어요. 경계등이 꺼진 지 10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20분 후에 또 켜진다고 했죠. 첫 번째 조가 준비했습니다. 저와 아내, 아들, 그리고 다른 5명이 배에 올랐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휘청. 물 위에 뜨자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중심을 잡기 힘들었죠.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는데 물살이 새서 옆으로 밀렸어요. 브로커가 힘껏 노를 저으면서 방향을 바로잡았죠. 강물 소리가 컸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가 배를 흔들었어요. 아내가 아들을 꼭 안고 있었는데 아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경계등이 켜졌습니다. 환하게 강을 비췄고 우리 배도 환히 드러났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고무보트가 훤히 보였죠.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서라. 저쪽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라오스 쪽에서요. 우리는 양쪽에서 포위당한 겁니다. 브로커가 더 힘껏 노를 저었는데 소용없었어요. 경계등이 우리를 계속 비추고 있었죠. 경비병이 강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총을 쏘진 않았습니다. 살려서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국 쪽도 아니고 라오스 쪽도 아닌 강 상류 쪽으로요. 경계등 빛이 약한 쪽이었죠. 배가 빠르게 움직였는데 물살을 타고 흘러갔어요. 브로커가 노를 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살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었죠. 경계등이 우리를 놓쳤습니다. 빛이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흘러갔을까요? 브로커가 노를 저어서 태국 쪽 강변으로 배를 댔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는데 경비초소에서 멀었어요. 내리라고 브로커가 말했고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이 차갑고 깊었어요. 허리까지 잠겼죠. 강변을 기어 올랐는데 진흙이 미끄러워서 손으로 풀을 움켜쥐면서 올라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브로커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했죠. 브로커가 배를 타고 다시 강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라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젖은 옷이 차가웠어요. 아들이 떨고 있어서 아내가 옷을 벗어서 아들을 감싸줬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배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조가 타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같은 방법으로 강을 건넜는데 경계등이 또 켜졌지만 이번엔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경비병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조가 도착했고 브로커가 다시 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도 같은 방법으로 건넜어요. 모두 무사했습니다. 32명이 다시 모였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 땅이라고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태국 경찰이 우리를 잡으면 라오스로 돌려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라오스는 북한과 가까워서 결국 북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는 숲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길이 나왔는데 브로커가 여기서 차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차가 왔습니다. 작은 버스였는데 우리 모두 탈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쯤 갔습니다. 도시가 보였어요. 방콕이라고 브로커가 말했죠.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높았고 불빛이 많았어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었죠. 버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이었는데 브로커가 여기서 한 달 지낸다고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들이 있었는데 가족별로 나눠서 들어갔어요. 저희 가족은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붕이 있고 문이 잠기고 안전했으니까요. 아내가 아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들은 계속 자고 있었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줬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도시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이야기 소리, 음악 소리, 자유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대사관에 간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태극기를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태극기.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방콕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숨어 지냈는데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밤에만 조금씩 나가서 근처를 걸었죠. 아들이 많이 컸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말을 더 잘하게 됐고 걷는 것도 안정됐어요. 방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았죠. 브로커가 왔습니다. 서류가 다 됐다고 했어요. 내일 대사관에 간다고 했죠.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내일이면 태극기를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쯤 갔을 때 버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대사관이었습니다. 건물이 보였는데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구에 깃발이 있었죠.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파랑, 빨강, 검정, 하양. 4가지 색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는데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술자 한 명도 주저앉았어요. 둘 다 태극기를 보면서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죠. 아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맞아줬는데 한국말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우리말이었죠. 직원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는데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죠. 한 명씩 불렀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연세는요? 42입니다. 직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더니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원자로는 다시 만지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
아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 지었어요.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박철호 차례가 왔을 때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은 이제 됐다고 아이들한테 위험한 아버지가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기술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2명 모두 원자로,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단어와는 이제 멀어지고 싶다고 했어요.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비행기 탑니다. 서울로 가십니다. 서울. 그 단어가 가슴을 뛰게 했어요. 우리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보면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흔들렸는데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방에서 짐을 정리했는데 짐이 많지 않았죠. 작은 가방 하나씩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새 집에 간다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비행기가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란다. 구름 위로 날아가는 거야. 아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큰 공항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는데 좌석이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을 무릎에 앉혔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컸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땅에서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방콕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구름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구름이다. 저는 아들을 안고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5시간쯤 날았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인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가니 땅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고, 건물이 보였고, 도로가 보였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32명 모두가 손뼉을 쳤는데 울음도 섞여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기가 들어왔는데 가을 공기였어요. 시원했죠. 한 명씩 내렸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딱딱했어요. 단단했죠. 이 땅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우리는 폭발을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자로가 터지지 않게, 방사능이 새지 않게 막았었죠. 이젠 삶이 폭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안전하게 살겠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직원이 말했어요. 탈북자들이 처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보였어요. 아들이 창밖을 보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는 하나씩 설명해 줬는데 설명할수록 신기했어요. 이 모든 게 이제 우리 것이라는 게요. 2시간쯤 갔을 때 버스가 멈췄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는데 하나원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북에서 본 건물들과 달랐어요. 유리창이 많았고 페인트가 새 것 같았죠. 버스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넓었고 바닥이 반질반질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죠.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는데 친절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석 달 계시면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석 달.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배울 게 많았으니까요.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가족별로 하나씩 배정됐습니다. 우리 방에는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과 옷장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죠. 손으로 눌러보니 스프링이 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는데 시원했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침대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통통. 아내가 웃으면서 말렸지만 저는 그냥 두었어요. 마음껏 뛰게 하고 싶었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나왔는데 국도 있었고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김치가 있었습니다. 북에서 먹던 것과 달랐는데 더 맵고 시원했어요. 한 입 먹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박철호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숟가락을 들다가 멈춰서 그냥 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박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요. 꿈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현실이에요. 박철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천천히 씹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 모여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는데 법, 경제, 문화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북에서는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기술자들은 따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시간이었는데 상담사가 물었어요. 원자력 분야로 다시 가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원자로, 우라늄, 핵 같은 단어들과는 이제 멀어지고 싶다고 했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을 배웠어요. 아들은 한글을 배웠습니다. 가, 나, 다, 라를 쓸 수 있게 됐는데 노트에 열심히 따라 썼어요. 마지막 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였는데 무대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원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사세요. 박수가 터졌는데 우리도 손뼉을 쳤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한 명씩 이름을 불렀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민수. 앞으로 나가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종이였지만 무거웠습니다. 의미가 무거웠어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속삭였어요. 저도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하나원을 떠났습니다. 각자 살 곳으로 흩어지는 거였는데 아쉬웠어요. 석 달 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이었죠. 박철호와 악수했습니다. 잘 지내시라고 말했어요. 박철호도 잘 지내시라고 말했죠. 우리 가족은 서울 근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파트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갔을 때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건물이 높았어요. 10층짜리 건물이 여러 개 서 있었죠. 우리 집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아들이 신기해했어요. 움직이는 방이라고 말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는데 깨끗했어요. 거실과 방 2개,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저기서 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풀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씩이 전부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그린 태극기였는데 구겨져 있었지만 아직 선명했어요. 벽에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였는데 작은 태극기가 벽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태극기를 봤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아내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부엌에서 처음 지은 밥이었는데 냄새가 좋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들, 셋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살아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여기 살아. 좋아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일자리를 알아봐야죠. 천천히 해도 돼요. 알아요. 하지만 빨리 하고 싶어요. 벌써 일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우리는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아침 공기가 들어왔는데 상쾌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죠. 아내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앉았어요. 벽에 붙인 작은 태극기를 봤습니다. 아내가 그린 그 태극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폭발을 막는 사람들이었다고요. 15년 동안 영변에서 원자로가 터지지 않게, 방사능이 새지 않게 막았었죠.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고 출근해서 온도를 확인하고 압력을 체크하고 냉각수를 점검했습니다. 이젠 삶이 폭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우리의 새로운 일이었어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제 옆에 앉았는데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봤어요.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후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회사 몇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원자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들이었어요. 제조회사, 물류회사, 건설회사였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작은 제조회사였는데 사장님이 물었어요. 북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시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말했어요. 일자리 구했다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죠. 다음 주 월요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자리는 조립 라인이었는데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단순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쉬웠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적응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이 익숙해졌고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이었는데 봉투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아내가 봉투를 열어서 돈을 세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번 돈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마트에 가서 작은 티셔츠와 바지를 샀는데 아들이 좋아했어요.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집에 와서 오늘 뭐 했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죠. 저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박철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물었는데 박철호도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박철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많이 컸는데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벽에 아들이 그린 그림들을 붙였는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이 나왔는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다녔던 연구소였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곳에 아직 동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원자로를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젠 지난 일이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가족 예능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요리하는 장면이었죠. 아들이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왔죠? 잘 왔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보여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봤던 별과 같은 별인데 여기서 보는 별은 더 밝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영변에서 중국으로, 라오스로, 태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검문소를 통과하고 강을 건너고 트럭 짐칸에서 사흘을 버티고 메콩강 물살을 헤치고 왔어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두려웠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걸었죠. 이젠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원자로 대신 가정을 지키고 방사능 대신 아들의 웃음을 지키고 폭발 대신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벽에 붙은 태극기를 봤습니다. 아내가 그린 작은 태극기가 거기 있었어요. 손으로 태극기를 만졌습니다. 종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함께 태극기를 봤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의 밤을 통과한 세대, 산업의 낯을 열어젖힌 세대. 오늘 여러분 그 손으로 또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대한민국을 요새 젊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잘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댓글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그들도 깨달을 날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